안녕하세요. 오늘 시대 책 읽기 시간을 진행하게 된 지아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책은 이제 우리 사춘기 시절에 한 번쯤 읽어봤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인데, 실제로 읽고 나서도 사실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같이 읽고 싶어서 비대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읽을 때마다 색다른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한 독서평론가가 데미안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되게 고등학교 때 읽었던 내용보다는 지금 어른이 돼서 읽었던 느낌이 더 새롭게 와닿는데, 이 책은 소설 속의 인물인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혹시 데미안 읽어보셨나요? 데미안 읽어보신 분? 다른 세 분은 읽어보셨나요? 언제 읽어보셨어요? 몇 살 때? 기억 까마득하죠? 이 책에 제가 산 날짜랑 읽은 날짜가 있는데 2010년 3월 27일 했는데 이때 읽고 놔두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꺼내서 보게 되었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책으로 왜 이 책을 정했냐 진짜 조금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냥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뒀던 책인데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준비했고,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읽어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데미안이라는 책은요, 부유하고 선한 가족과 함께 살던 유복한 주인공 싱클레어가 선의 세계만이 존재하리라고 믿고 있던 그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문득 새로운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0살 무렵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우리 집에서는 좋은 것만 있고 행복한 것만 있고 유복한 것만 있다고 느끼던 싱클레어가 10살 무렵에 문득 우리 집이 선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악도 있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10살에 귀족들이 가는 사립학교에 들어간 싱클레어가 반대되는 공립학교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해요. 약간 불량하고 조금 요즘으로 따지면 일진인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어울리고 기가 죽기 싫어서 센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괜히 센 척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가수원의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센 일진한테 이제 목덜미를 잡히게 돼요. 걔는 싱클레어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걸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크로모는 싱클레어에게 갈취까지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20만원 정도 되는 돈을 10살짜리 애한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가수원 주인한테 말해서 너를 범죄자로 만들겠다. 그럼 어떨 것 같아? 되게 무섭잖아요. 겁이 난 싱클레어는 무조건 크로모가 하라는 대로 갈취를 당하고 엄마 몰래 저금통을 깨고 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지 못하는 날은 크로모가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롭고 기적적인 분위기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상급생이 전화가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신비로움에 이끌려서 데미안과 함께 수업을 듣다가 집으로 가는 중에 데미안이 기존의 친구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고, 카인이 우리가 알기로는 범죄자잖아요. 동생을 죽인. 그런데 데미안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카인이 너무 힘이 세고 뭔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인자로 표식을 두고 따돌리고 괴롭혔다. 그래서 카인은 불쌍하고 아벨이 오히려 배신자고 비겁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싱클레어는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충격이 근데 싱클레어한테 이제 성장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괴롭히기 때문에 어느 날 데미안이 눈치를 채고 싱클레어에게 물어봐요. 데미안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봐. 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데미안이 데미안에게 여태까지 크로머가 괴롭힌 이야기를 싱클레어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데미안하고 더 가까워질 거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고맙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또 클로머한테 당했던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범벅이 돼서 데미안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데미안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싱클레어한테 사춘기와 함께 첫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첫사랑 소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라고 그 첫사랑을 부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싱클레어는 그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방탕한 생활이 적고 책을 읽으면서 매일 이제 그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문득 그 그림에서 다른 사람이 느껴져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데미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구원자 같은 데미안이 사춘기가 된 그 싱클레어한테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연락처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데미안을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새는 날기 위해서 계속 퍼득거리면서 날기를 갈망하는 그런 새에 관련된 꿈을 꾸는데 이제 싱클레어는 그 새가 왜 꿈에 나왔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에게 그 새의 그림을 그려서 수치인불명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잊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책장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서는 데미안의 답장이 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글이 너무 유명해요. 데미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문장을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아브락삭스가 뭔지 데미안과 싱클레어만 아는 새라는 존재인데 이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다시 싱클레어는 이 편지를 접어두고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르간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에서 만난 피스토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친하게 됩니다. 그 피스테리오스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스스로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과 점점 친해지면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보냈던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새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피스토리어스는 그 새가 아브라삭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삭스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신이다. 싱클레어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너는 여태까지 고민과 갈등과 협박을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데미안의 구원으로 인해서 고통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는 중이다. 그 새가 너한테 답을 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제 의문의 어려운 이 문장을 남기고 시간은 또 흘러서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집으로 갔을 때 일생일대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입니다. 에바 부인은 이제 데미안과 되게 뭔가 느낌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싱클레어가 이 사람한테 반하게 된 거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한 뭔가 이성을 넘어선 인류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데미안과 에바 부인과 셋이서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여태까지의 세상하고 전혀 다른, 마치 우리 코로나처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개인의 자유와 평화가 희생되고 집단의 이성을 위해서 뭔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데 싱클레어는 그 전쟁 속에서 너무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옆에 데미안이 누워 있는 거예요, 같이.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데미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얘기를 합니다. 꼬마 싱클레어, 나는 떠나야 해. 너는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하지만 나를 불러도 올 수가 없어. 그때 너는 너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겠지.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데미안이 너무 존경하고 경외했던 에바 부인의 키스를 대신 전한다고 하면서 데미안이를 입맞춤을 하고 데미안의 입맞춤을 받은 싱클레어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난 다음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데미안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데미안 소설의 끝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싱클레어는 선의 세계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다가 사춘기와 함께 악의 세계에서 눈을 뜨고 악의 세계에 빠지면서 다양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데미안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데미안과 함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데미안의 비판적인 사고를 함께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후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가끔 열쇠를 발견해서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제 완전히 내 친구, 나의 인도자인 그와 똑같이 닮은 모습이다. 이게 데미안의 한 권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사실은 계속 읽어도 이 내용이 읽는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마지막 장면을 싱클레어가 데미안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데미안이 해준 말이 되게 저는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났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한테 계속 의존하고 싶잖아요. 살면서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뭔가 그 사람이 조언을 받고 좋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존재가 사실 난데 데미안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싱클레어에게 이제 너 자신한테 너의 목소리에 네가 귀를 기울여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되게 뭔가 큰 감동이 왔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이윤정 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인간이 되게 나약하고 미흡했던 존재가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을 하고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나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책에 대한 설명이고요. 헤르메네스는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독일의 소설가이고 신인이며 신학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박돼 있던 신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요. 탈주를 해서 자살 시도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딱히 신앙심이 깊진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언급이 많고 독일의 극단적인 애국주의나 나치즘을 거세게 비판을 한 인물이고요. 실제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헤르메네스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사람은 헤르메네스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게 아니라 책의 주인공인 싱클레어 이름으로 책을 냈다가 문체를 보고 이 사람의 글을 쓴 문체를 보고 이거 아무래도 헤르메네스 같다 라고 해서 밝혀졌던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 이건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저는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 말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되게 온실 속의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있는지 사실 선의 세계에 살던 싱클레어처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악의 세계까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나름의 새가 알을 깨고 나온 게 결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살면서 한 번도 뭔가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별로 안 겪어보고 뭐 사회생활도 사실은 학원에서 강사하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고 했는데 결혼을 하는 동시에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뭔가 사회생활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데 나름 악의 세계였던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상황이 오지? 막 이런 상황에서 되게 벗어나고 싶었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한 채로 엄마가 됐어요. 이제 엄마가 되고 나면은 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뭔가 해결할 수가 없나? 돌아갈 수가 없나?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 나오는
데미안이 말해준 얘기처럼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도전을 했던 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시작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길에서 매대를 펼치고 뭐 장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되게 뭐 경찰이 오면 쫓겨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의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라도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오르간 연주자였던 그 사람 얘기는 안도하면서 알 속에서 나오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안도하지 않고 알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한 삶을 그대로 이제 누리고 죽는 것도 행복일 수 있고, 또는 싱클레어나 데미안처럼 도전하고 왜 그렇지라고 의문을 하고, 또 데미안이 늘 하고 있던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삶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 곳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준 의미는, 혹시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 문장은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지금 당장 찾기가 어렵다면 일단 조금 이따 필사하는 시간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은, 내 자신에게 알은 무엇인가? 내가 깨고 나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나한테 혹시 그런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혹시 있을까요? 레인보이는 혹시 깨고 싶은 본인의 알이 있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좀 더 넓히 보고 싶다는 생각. 그렇다면 그런 용기가 혹시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기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는 되게 어렵지만, 저는 항상 뭔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일단 저질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향의 이런 특징도 있겠지만 되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은 많은데 할 수 없는 거는 당장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예측이 먼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용기라면 그 예측을 아예 그냥 정말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듯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사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저질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막상 그게 해보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깨봤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원래 우리 모임의 목적이 필사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시 각자 읽어보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이 괜찮은 문장이 있으면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한 소절씩만. 한 문장도 괜찮고. 네. 이제 찾아보셔야 되니까 저도 괜찮은 문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다가 이 부분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실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동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미안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하거나 강간해서는 안 돼 절대로. 넌 아직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탐지했을 뿐이야.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봐. 예를 들어 너는 1년 전부터 어떤 내면의 충동을 느꼈는데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하니까 금지된 것으로 간주했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이나 어떤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선하게 여겨서 더 부추기고 축제를 벌여 기념했어.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어. 또 우리는 신부님 앞에서 누군가와 결혼하면 당장 동침할 수 있지만 어떤 민족은 그렇지 않아. 오늘까지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해. 금지된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악당일 수 있어. 그 반대도 가능하고. 대개는 그저 편의상의 문제인 거야.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복종해버려. 그 편이 쉬우니까. 내면에서 자신만의 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 다른 명예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겐 금지된 것일 수 있고 다들 금기하는 일을 스스로 허용하기도 하거든. 사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아까 레인보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지된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라고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알이라는 것을 결국 깨부수고 나오는 존재는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데미안이나 에바 부인처럼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옆에서, 원래 어미새들도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옆에서 조력자 역할로 밖에서 이렇게 알을 쪼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런 존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혹시 마음에 드는 문장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같이 읽고 좀 나누면 좋겠다. 제가 읽을까요? 네. 근데 일단 이 책이 워낙 유명한 고전이라서 중간중간에 번역들도 다르고 또 페이지 수도 다르고 챕터 제목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챕터도 근데 지금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챕터 제목도 다른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고전을 약간 잠깐 보면 옆에 분이 약간 제 책을 보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여기는 새는 알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책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자 입장에 따라. 네,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근데 일단 저는 필사를 많이 했는데 페이지가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보는 페이지가 달라서. 근데 약간 후반부에 보면 각자를 위한 진정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뿐이다. 저는 이 말이 와닿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어떤 뜻깊은 일 아니면 보람된 일 뭔가를 하고자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고 있죠. 지금 저희도 다 애기 엄마지만 애기 엄마로서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다른 일을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엄마로서 아니면 누구누구의 안에 뭐 어떤 직책이든 그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그게 와닿고 그리고 약간 중간단에 보면 여기 자기 운명으로 베아트리츠를 만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단락인데 운명과 마음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저 이것도 와닿는 게 보통 운명이라 하면은 뭔가 하늘에서 떨어진 갑자기 툭 떨어진 날벼락처럼 이건 운명이다. 갑자기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 생각하는데 결국 그 운명을 내가 선택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과 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이게 결과적으로 운명도 내 마음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과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도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툭 떨어졌을 때 그게 갑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마음과 뭔가 연결이 되어서 맞아요. 누군가는 갑자기 떨어진 거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나
나는 그것을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운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싱클레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끌어당기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유은정님 말씀대로 운명도 결국은 내가 다 알고 보면 미리. 그리고 저도 새 아이를 좀 엄마라서 그런지 제가 이 책을 2010년도에 또 가볍게 읽고 지금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 보통 사람은 이 예미한 책이 뭔가 심리학과 연결되어서 이게 무겁고 얼마 전에 설민석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새 아이를 좀 엄마라서 그런지 한 아이는 성장통 근데 그 성장통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사춘기, 뭐 짝사랑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그 성장 보통이 너무 표현이 정말 아프게 진하게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요즘 학교 폭력과 학폭도 문제가 많지만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학폭으로 인한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렇게 고통스럽다, 나는 이렇게 아프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그리고 중간에 나온 말이 있는데 꿈속에서도 자기는 그냥 그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말들이 지금의 어떤 학폭의 피해자의 어떤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세월은 거의 100년 이상 전의 소설이긴 하지만 성장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픈 성장통, 어른들의 관심이나 사랑이 있으면 정말 꿈속에서조차 노예라고 느낄 정도로 이 아픈 걸 우리가 조금은 치유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아까 동영상에서도 분명 맞아요. 때리진 않은 당한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내 아이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이 되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학교 폭력도 보이게 되고 또 사춘기 소년 같은 경우라면 자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참 이 시기에 다 겪고 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라고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각자 서로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끼리 또 나머지 얘기하면서 키스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